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에 사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진 광고회사에 다니다 지금은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 작은 사무실을 차리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죠. 월급쟁이로 살 때보다 무척 바쁘고 정신없지만 일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복잡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저는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간의 민낯과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제가 용기 내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당시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친구 하나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없어. 우리만 알고 있기 아깝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계속 묻어두지 말고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그날의 이야기를 소상히 털어놔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저희 시어머니에 관한 일화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갔던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저를 맞아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어서 와, 배고프지? 내가 너희 주려고 아침부터 부산을 좀 떨었어. 우리 며느리 갈비찜 좋아하지? 평소 무뚝뚝하기만 한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만 까딱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연신 제 손을 잡으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아유, 시차 때문에 피곤하진 않니? 공항에서 오는 길에 차 안 막혔어? 시어머니는 제가 어색하지 않도록 살갑게 대해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셨어요. 그 따뜻한 태도는 하루 이틀 반짝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됐죠. 원래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이시더라고요. 명절 때 제가 서툴게 전을 부치면 혀를 차시는 게 아니라 옆에 나란히 앉아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잘 익어.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며 시범을 보여주셨고 제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을 때도 화를 내기보다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나, 다치지 않았니? 아유, 내가 하면 되는데. 괜히 너한테 시켜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근데 이거 어머니가 아끼시는 접시 아니에요? 괜찮아, 더 예쁜 걸로 사면 되지. 그리고 접시 깨지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더라. 그러고는 오히려 웃어주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일 중에도 특히 잊히지 않는 사건이 하나 더 있네요. 결혼 초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친척 어른 한 분이 저한테 대놓고 이런 말씀을 꺼내셨죠. 새아가 명심해라. 결혼했으면 먼저 애부터 가져야 해. 요즘 젊은 사람들 애 없이 산다고 난린 것 같은데 너흰 그럼 못 쓴다. 가뜩이나 적지 않은 나이니 괜히 신혼이라고 미적거리지 말고 서둘러. 그때 분위기가 확 굳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 남편도 어른에게 말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서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버님,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능력 있는 직장인이니 일 좀 더 하다가 몇 년 후에 가지고 싶다고 해서 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애 낳는 거 가지고 남이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죠. 그러고는 나중에 몰래 제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아까 큰아버지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 너희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네 인생이니까 네가 정한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엄만 우리 아들 며느리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해왔어요. 친정 엄마한테도 듣기 어려운 말을 시어머니가 해주시니까 더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도 안 계실 거야. 나도 진심으로 잘해드려야지.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참 좋은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결혼한 지 반년쯤 됐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평일 저녁에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받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얘야, 너희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지금 병원이야.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왜요? 전화를 끊고 불이 나게 달려간 저희 부부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오른쪽 뇌혈관이 막혀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뇌경색이었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몸의 반쪽을 거의 쓰지 못하게 되셨고 말씀도 짧은 단어 몇 개만 겨우 하실 수 있는 정도였어요. 병원에서는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1년 가까이 재활병원에서 치료받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혼났네요. 저한테 그토록 다정하게 잘해주셨던 분이 힘없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볼 때면 눈물이 핑 돌아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재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지만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편찮으신 동안에도 일상은 계속됐어요. 저는 일을 하며 병원을 오가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며 무척이나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머니가 다시 걸으실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 최선을 다했죠. 그러던 차에 고등학생 때부터 가까이 지내던 친구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친구인데 저와는 성격이 정반대인 아이였어요. 저는 조용하고 소심한 편인데 미영이는 목소리도 크고 어디서든 분위기를 주도하는 아이였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맞았는지 30이 넘어서까지 끈끈하게 우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하필 결혼식 이틀 전에 미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위로와 축하의 메시지만 교환하고 서로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영인 저희 시댁 식구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저에게 시어머니가 다정한 분이라는 것 정도만 전해들은 정도였죠. 그런 미영이가 갈비집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화분을 사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축하해. 너 드디어 사장님 됐구나. 네 성격이면 이 가게 단골로 꽉 차는 건 시간 문제다. 그 말에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고마워. 일단 저지르긴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대출까지 받아서 차린 거라 남편도 티는 못 내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뭐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미영이 특유의 밝은 기운을 뽐내더군요. 저는 마음속 깊이 그런 친구를 응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에 매상도 올려줄 겸 남편과 시아버지를 모시고 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계시니 함께할 수 없었지만 시아버지라도 모시고 가서 한 상 잘 드시게 하면 미영이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시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적은 분이라 특별히 칭찬하시는 법이 거의 없는데 미영이네 식당은 고기가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도 평소보다 과식까지 하며 엄지를 지켜 세우더군요. 야, 미영씨 보기랑은 다르게 솜씨가 좋네. 솔직히 왈가닥 같아서 음식 솜씨는 별로일 것 같았는데 너무 괜찮다. 다음에 또 오자. 나도 회식할 때 여기 추천해야겠어. 미영이도 서비스로 이것저것 챙겨주며 신경을 써줘서 둘 다 기쁘게 헤어질 수 있었죠. 저는 식당을 나오며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미영아, 장사 꼭 잘 돼서 성공해야 해. 화이팅! 그런데 친구가 식당을 개업하고 2달쯤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주말 오후라 한창 바쁠 시간인데 미영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대답했죠. 여보세요? 미영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손님 없어?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느긋하고 시원시원한 미영이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다급하게 말했거든요. 수진아, 지금 여기 누가 와 있는 줄 알아? 니네 시어머니가 왔어. 저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뭐? 우리 시어머니? 그래. 야, 니네 시엄마 진상 피우고 난리 났어. 어? 우리 시어머니 1년째 입원 중인데? 내가 말했잖아. 잊어버렸어? 아니라고. 지금 우리 식당에 자기 친구 대여섯 명 끌고 왔는데 며느리 친구 가게라면서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음식값도 깎아달라 그러고 다른 손님들 앞에서 거의 행패에 가깝게 난리라니까. 직원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미영아, 그건 말이 안 돼. 네가 뭔가 착각하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 1년째 요양병원에 계셔.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고 거기까지 가실 수도 없단 말이야. 제 말에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아, 그랬었지?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 손님 분명 네 시어머니라고 했거든? 자기 아들이 태호라면서 강수진이 자기 며느리라고 이름까지 대고 친구 시어머니한테 왜 대접을 안 해주냐고 엄청 역정을 내셨다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이름과 남편 이름까지 정확히 안다는 말에 겁까지 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쩌렁쩌렁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내가 강수진이 시엄마라니까. 친구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내가 일부러 매상 올려주려고 사람까지 데리고 온 건데. 주변이 쥐죽은 듯 고요해진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더군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가게에서, 그것도 손님 많은 주말 오후에 그런 소란이 벌어지면 제 친구가 얼마나 곤란할지 한숨이 났죠. 미영아, 내가 바로 갈게. 그 사람이랑 절대 부딪히지 마.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테니까.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겉옷과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빈 택시가 바로 잡혀 가게 위치를 말하고 뒷좌석에 앉았죠. 그런데 버스로 세정거장이면 가는 거리가 그날따라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도대체 누가 내 시어머니라는 거야? 어머니 혼자 외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잖아. 이건 사칭이 분명해. 그것도 우리 이름까지 안다니. 찝찝해서라도 꼭 내가 확인해야겠어.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고 제 친구가 허튼 소리를 할 아이도 아니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택시가 가게 앞 골목에 멈추자 저는 거스름돈 챙길 여유도 없이 차에서 내렸네요. 유리문 너머로 한쪽 테이블에 사람들이 몰려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스친 적 없을 것 같은 낯선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 장년의 여자가 식당 직원을 향해 삿대질하며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 있었고 일행들은 태연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 중이었어요. 그때 제 친구가 입술을 꽉 깨물고 분노를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미영이답지 않게 오래 참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평소 성질대로라면 당장 끌어냈을 텐데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그 여자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제 말에 여자가 고개를 들고 바라봤어요. 나이는 6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화장이 너무 진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상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뭐야, 당신도 누군데? 그 말 한마디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며느리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못 알아보다니 어이가 없었죠. 저는 이 식당 사장 친구고 강수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듣기론 제 시어머니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전 어르신을 처음 뵙거든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 순간 여자의 눈이 심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고쳐잡더니 목소리를 한 톤 높여 이렇게 떠들었어요. 아, 그래? 우리 며느리가 왔구나. 내가 바로 네 시어머니다. 태호 엄마. 가게 안이 다시 고요해졌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1년 넘게 치료 중이신 분이죠.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남의 시어머니 사칭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벌떡 일어서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내려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움찔했죠. 병원에 있는 건 시아버지 전처고 현재 호적상 부인은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가 맞다니까?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처의 호적상 부인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동안에도 시아버지는 병문안을 다니셨고 이혼이나 재혼 같은 얘기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게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영이도 직원과 손님들도 아무 말 없이 저와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고요 속에서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비정상적으로 크게 느껴졌죠. 저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박동이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곧이어 평소와 다름없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나 지금 미영이 가게야. 근데 여기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본인이 내 시어머니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당신은 알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초, 2초, 3초. 더디게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에게서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무거운 공백이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한 번 더 물었어요. 대답해 여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뭘 알면서도 말을 안 한 거야? 어머님 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분이 내 시어머니야? 본인이 법적인 부인이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한참 뒤에야 남편이 입을 열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사실은 아버지가 엄마 입원하시고 넉 달쯤 됐을 때부터 계속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래서 엄마가 조금 정신이 드시자마자 이혼서류에 도장 찍게 하셨고 2달 전에 그분이랑 혼인신고까지 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이 당신 시어머니가 맞긴 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이혼하셨고 이분이랑 재혼하셨다는 거야? 그래, 아마 아버지가 전에 그 식당에서 갈비를 맛있게 드셔서 가보라고 하신 모양이다. 며느리 친구 가는 곳이라고. 그 순간 심장이 발끝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겨우 의식만 돌아온 분한테 이혼 서류를 내미셨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죠. 아직 말씀도 잘 못하시는 분한테 재산 분할은 제대로 해주셨을까? 아니 그 전에 쓰러져 거동도 불편한 상태로 이혼에 동의해야 하는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잔인한 짓이야. 전화기를 쥔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드니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당당한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이 입을 열더군요. 이제 됐어? 태호가 다 확인해줬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앞으로 잘해. 그리고 온 김에 여기 음식값도 싹 계산하고. 그 이가 하도 맛있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길래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더니 맛도 그냥 그렇고 기분만 잡쳤네. 그날 저는 넋이 반쯤 나간 상태로 음식값을 계산하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친구도 황당한 얼굴로 절 바라봤지만 섣불리 뭐라고 말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에 비하면 그날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답니다. 미영이 가게에서 있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며칠간 잠을 설쳤어요. 시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고 재혼까지 하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이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저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게 더 가슴에 사무치더라고요. 같은 집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아내한테 이렇게 큰 일을 한마디도 안 했다니. 이 남자가 도대체 날 뭘로 본 거야? 그런 서운함이 화보다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야? 난 이 집 식구가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기회 봐서 말씀하신다고 절대 먼저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하셨어. 나도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차일피일 미룬 거야. 미안하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만 감쪽같이 모르게 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아버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몸도 편찮으신 어머니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도대체 뭐라고 하고 이혼하자고 하신 거래? 그냥 아버지가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엄마가 잡지 않으신 거지. 솔직히 엄마 저러고 계신 게 벌써 1년이 넘었잖아. 요즘 60대는 늙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아직 팔팔한 나이인데 엄마 병수발만 들면서 늙는 건 엄마도 미안하셨겠지. 말도 안 돼. 반평생을 넘게 살아온 부부가 몸이 안 좋다고 이혼을 해? 그럼 재산 분할은? 그건 제대로 해주신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간섭하는 건 좀 그렇잖아. 꼭 내가 아버지 유산 바라고 따지는 것 같고. 그렇게 대충 둘러대며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이혼은 완료됐고 혼인신고까지 끝난 뒤라 제가 아무리 화를 낸들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분노를 삼키면서도 무슨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꾸 요양병원에 홀로 계실 어머니 생각만 나더군요. 몸도 상하지 않으신 분이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거절할 기력조차 없으셨을 텐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화가 나다가도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황당한 일을 당한 건 어머니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부터 저에게도 미영리 가게 소동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연거푸 일어났거든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다니던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시더군요. 수진씨, 혹시 시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세요? 오늘 어머님이 여기 파마하러 오셨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가요? 네. 수진씨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머리하러 오냐고 물으시길래 단골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파마하시고 며느리 이름으로 달아놓으라고 하시던데. 요즘 누가 머리하고 외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수진씨 봐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동네 장사 야박할 수가 없어서. 근데 가시고 나니까 괜히 불안하잖아. 그래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또 그 여자가 틀림없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다 못해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돈을 못 준다고 할 수도 없고 긴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비용을 송금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을 듣고 또 한 번 놀랐네요. 파마에 염색, 모발 관리까지 가장 비싼 코스를 골라서 하고 갔더라고요. 그 일만으로도 속이 뒤집히는데 얼마 안 가서 비슷한 일이 거듭 일어났어요. 이번엔 동네 마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카트 가득 장을 보고는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며 며느리한테 전화하면 바로 계산할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았다더군요. 맘 같아서는 그냥 경찰에 연락하라고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노출된 마당에 일을 크게 만들면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날 것 같았어요. 속 모르는 사람들이 며느리가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시어머니를 신고하라고 했다고 신나게 입방아 찌르게 뻔했습니다. 저는 결국 어이가 없어 별말 하지도 못하고 그 돈도 송금해줬네요. 미용실에서 제 이름을 팔아 비싼 코스를 하고 마트에서 제 연락처를 대며 장을 보고 이 정도면 시어머니 행세가 아니라 제 신용카드를 훔쳐 쓰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었죠. 그런데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황당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거래처 메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장님, 밖에 어머님이란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혹시 친정엄마가 오셨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갔더니 건물 입구에 형형색색 요란한 차림의 그 여자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발견하자마자 주변에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는구나. 내가 마침 이쪽에 올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 하필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지 뭐야. 혹시나 용돈 좀 줄 수 있지? 직원들도 다 드나드는 회사 로비에서 그런 소리를 떠더니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겠더라고요.
당장 내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회사에서 못 볼 꼴 보일 수 없어 이를 악물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받아들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우, 역시 우리 능력 있는 며느리.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야. 그러더니 느긋하게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일하는 곳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거기까지였으면 참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며칠 후 주말, 전날 새벽까지 야근하고 들어온 저는 오전이 다 지나서야 일어났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가 거실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말끝마다 시어머니라고 강조하는 그 문제의 여자가 저희 집 거실에 떡하니 앉아 과일을 씹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이제야 일어났네. 우리 며느리? 내가 아침 좀 같이 먹으려고 왔다가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보려고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어디 보자. 안방은 어떻게 생겼나 구경 한번 해볼까? 그러더니 성큼성큼 걸어 안방 문을 열고 쑥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역시 일하는 애라 화장품도 좋은 거 쓰네. 그렇게 화장대 위에 놓인 것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이것저것 살피더니 액세서리 보관함까지 열어보더군요. 어머, 이 목걸이 예쁘다. 근데 젊은 사람이 하기엔 좀 노티나 보이네. 이건 내가 가져가는 게 좋겠어. 나한테 더 어울릴 것 같아. 이 화장품도 내가 한번 써봐도 되지?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품과 목걸이를 챙겨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말렸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요. 저도 쓰는 물건이라고요.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확 높였어요. 뭐? 너 내가 시어머니인 거 잊었어?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인색한 며느리가 어딨어? 내가 새 거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쓰던 거 달라는 거잖아. 그래도 안 된다고 버티자 언성이 높아졌고 그때 남편이 들어왔죠. 하지만 제 편을 드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주말 오전부터 큰 소리 나면 앞집에서 다 듣겠다. 그거 내가 연애할 때 사준 목걸이 아니야? 내가 월급 타면 또 사줄 테니까 그냥 드리자. 응? 너무 기가 막혀 남편과 싸울 의지도 안 생기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는 화장품 서너 개에 목걸이까지 챙겨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느긋하게 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한테도 따지고 더는 못 참겠어서 시아버지에게도 전화를 드렸어요. 물론 남편한테 하듯이 따진 건 아니고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새로 오신 어머님께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시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어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대답은 저를 또 한 번 무너뜨렸어요. 원래 가족이 되려면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새 식구니까 네가 잘 모셔야지 어쩌겠니? 단호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한마디로 그 여자 편을 드신 거죠. 하지만 저를 더 속상하게 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분명 난감한 표정을 짓긴 했어요. 자기도 불편하긴 한 거죠. 하지만 정작 시아버지에게는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했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한 제가 답답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남의 이름으로 외상 잡고 남의 집에 와서 물건 훔쳐가는 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남은 아니지, 며느리잖아. 뭐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름으로 외상을 잡고 다녀? 알았어. 당신이 조금만 참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벌써 몇 년째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시아버지 눈치만 보고 새어머니한테도 아무 말 못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참으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대놓고 그 여자 편을 드는 시아버지보다 남편의 어정쩡한 태도가 더 미웠습니다. 적이면 적답게 확실하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정리할 텐데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사람 옆에 있는 게 제일 지치더라고요. 그런 난리 속에서도 저는 사흘에 한 번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어머니 손을 잡아드리고
밖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물론 새 시어머니 때문에 겪은 일은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어머니 혈압만 올릴 게 뻔한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헌데 그 와중에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병원을 찾았는데 시어머니 병실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환자 보호자끼리 다투나 싶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갈수록 그 목소리의 정체가 분명해졌어요. 바로 새로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가 피해자나 마찬가지인 저희 시어머니에게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봐요, 이제 그만 정리합시다. 더 이상 내 남편이랑 아들 등골 빼지 말고 조용히 떠나. 당신 이제 그 사람이랑 남이야. 엄연히 법적으로도 남남이라고 알아들어? 거기다 당신 아들도 아닌 애는 왜 붙들고 늘어져? 저는 기겁하며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순간 마주한 광경은 아마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가 침대 위에서 이불 끝을 움켜쥔 채 소리 없이 울고 계셨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는데 말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는지 괴로워하셨죠. 그 옆에서는 아버님의 새로운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마치 쓰레기를 내려다보듯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어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편찮으신 분한테 사라지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기세에 상대가 눈을 치켜뜨며 받아쳤어요. 하!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시엄마는 저 여자가 아니라 나라고! 정신 똑바로 안 차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전 그런 거 모르겠고요. 여긴 병원이고 그런 말씀은 치료에 방해되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러자 상대의 표정이 굳더니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집어들고 돌아섰어요. 갈수록 버릇없는 며느리네. 좋아, 어디 두고 보자고. 그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어머니의 눈동자를 마주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와야 했는데.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이 남편의 새 여자에게 막말을 듣고도 울기만 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참아온 인내심이 바닥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돼. 어머니한테 다신 그런 짓 못하게 단단히 못을 박아둬야 해. 하지만 잠시 후 제가 마주해야 하는 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놀랍고도 거대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거실에 앉혀놓고 추궁을 시작했어요. 아버님의 새 여자가 병실에서 어머니한테 내뱉은 말 중에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한마디가 있었거든요.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아까 새 시어머니라는 분이 병원에 찾아와서 어머니한테 그랬어. 당신 아들도 아닌데 왜 붙들고 있냐고. 그냥 마음대로 떠드는 건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아들 당신 말하는 거 맞지?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니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건 단순한 악담이 아니라 뭔가 실체가 있는 이야기라는 걸요. 저는 남편을 더욱 궁지에 몰았어요. 대답해! 당신은 뭔가 알고 있는 거지? 한참을 버티던 남편이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들었어. 사실 병원에 계신 어머니는 나를 낳은 분이 아니래. 저는 순간적으로 숨쉬는 걸 잊을 만큼 놀랐지만 곧 빠르게 머리를 굴려봤어요. 그럼 뭐야? 설마 그 새 어머니라는 분이 당신 친어머니라는 말은 아니지? 혹시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며느리라고 하신 거야? 아니길 바랬지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의 묵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밖에서 내연관계의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게 제 남편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당시 어머니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시아버지는 이혼하는 대신 밖에서 낳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어머니에게 떠맡겼답니다. 자기 아들이니 친아들처럼 키우라고요. 애는 갖고 싶지만 이혼은 하기 싫으셨던 모양이더군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의 친정이 꽤 넉넉한 집안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에게는 처가라는 든든한 뒷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내연녀가 낳은 아이를 아내한테 키우라고 떠넘기다니 너무나 잔인한 짓이잖아요. 당연히 보통 여자라면 차라리 이혼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친아들처럼 정성을 다해 키우신 거예요. 남편도 그 얘기를 하며 감정이 격해지는지 울먹이더군요. 나도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 밤에 열이 나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뭐든 나한테 제일 좋은 것만 해주려고 하셨어. 큰 소리 한번 낸 적도 없으시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러지시자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예전의 내연녀였던 겁니다. 아들을 본처에게 맡기고 떠났던 여자가 수십 년이 흐른 뒤 옛 내연남을 찾아와 본처의 자리를 꿰찬 거예요.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정신이 없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어요. 병원에 계신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건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바람 피워 데려온 아이를 원망 한마디 없이 35년 넘게 친자식으로 품으셨다니, 제가 시집와서 경험한 아들에 대한 다정함과 따뜻함이 피를 나눈 모정이 아니라 오로지 의지와 사랑만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걸 깨달으니 존경을 넘어 경외심마저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사실 나도 마음이 복잡해. 그래도 지금의 어머니가 날 낳아준 사람이잖아. 이제라도 그분을 진짜 시어머니로 모셔줄 수 없겠어? 그 말이 너무 놀라워서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사람을 어머니로 모시라고? 그래. 아무리 기른 정이 있어도 낳아준 게 더 큰 은혜 아니야? 피가 섞인 게 진짜 부모잖아. 퇴근하고 병원에 드나들 시간에 지금 시어머니한테도 정성을 좀 다해봐. 저는 남편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낳아준 건 사실이지만 키워준 건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잖아요. 35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킨 분이 누군데,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세월이 부정당하다뇨. 그리고 그 생모라는 사람이 아픈 시어머니 병실에 찾아가서 사라지라고 윽박질렀다는 걸 다 듣고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여보, 그럼 병원에 누워서 사라지라는 소리를 듣고 울기만 하신 어머니는? 그분은 이제 당신 어머니가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요즘 당신도 병원에 가보지 않는 거구나. 내가 가자고 해도 계속 시간 없다고 핑계만 대더니 새어머니랑 밥 먹을 시간은 있고 병원에 가볼 시간은 없어? 그분이 친어머니라서 아프기만 한 예전 어머니는 필요 없어진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니 오만 가지 생각이 스치더군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맞나? 그 오랜 세월 자기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두고도 아버지 눈치만 보고 이혼 사실도 숨겨주더니 이젠 나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친어머니로 모시라니, 과연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아도 되는 걸까?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실망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배신감에 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나까지 어머니를 잊으면 이 세상에 이제 어머니 편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전 그 뒤로도 사흘에 한 번 꼬박꼬박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기로 한 거예요. 헌데 바로 그 병원 앞에서 저는 이 모든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병원에 가려고 건물 모퉁이를 돌았어요.
그런데 병원 정문 쪽에서 낯익은 사람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병원에 그렇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오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이 유일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남편의 친어머니였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또 어머니를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뛰어가다 말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전처럼 맞닥뜨려서 소리를 질러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진심으로 설득을 해보자고 말이죠. 남편을 낳아준 사람이라는 걸 모를 때는 함부로 해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생모라는 걸 알고 나니 저도 예전처럼 막대하긴 불편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새 시어머니가 큰 길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얼른 발걸음을 재촉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부르면 멈춰설 거리였지만 선뜻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기요 라고 하면 분명히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렇다고 어머니라는 말은 도저히 안 나왔습니다. 헌데 건널목을 하나 건너고 골목을 꺾었을 때 남편의 생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누군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길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아는 척하는 것 같은데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였어요. 남자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40대 중반 정도로밖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서로의 허리에 팔을 둘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스스럼 없었죠. 저는 화들짝 놀라서 아는 척하려던 것도 있고 숨을 죽인 채 몰래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지켜보는 것도 모르고 찰싹 붙어서 느긋하게 걸으며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조용한 골목이라 지나가는 오토바이 한 대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꽤 먼 거리에서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제법 잘 들려왔습니다. 먼저 남편의 생모가 신이 난 듯 큰 소리로 떠들었죠. 그 여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아니 오히려 더 멍청해졌지. 그때도 맹하더니 쓰러지고 나선 아예 등신이 되더라니까. 내가 몇 번만 더 압박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도 남을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굳이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말하는 게 틀림없었죠. 남편의 생모가 신이 나서 말을 이었어요. 그때도 내가 애 돌려달라고 찾아가면 한 번도 거절 못하고 돈을 쥐어줬잖아. 그 순둥이가 이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뭘 어쩌겠어.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니까 눈물만 흘리더라고. 옆에서 남자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들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벌벌 떨었지. 그 양반도 참 불쌍해. 근데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우리 일에 뭐 방해가 될까? 그냥 거기 둬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상대가 펄쩍 뛰더군요. 모르는 소리에. 그 여자가 떡 버티고 있으니 며느리라는 게 시험이 알길 개미 콧구멍으로 알잖아. 걔가 자꾸 그러면서 베갯머리 송사라도 하면 태호랑 그 아비 마음도 흔들릴지 모르고. 우리 계획대로 이것저것 빼먹으려면 어쨌든 그 여자가 없는 게 마음 편해. 그 뒤로도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며 경악할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잘 살려면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시아버지에게 보냈지만 사실은 자기가 키울 생각도 없었다는 것.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며 줄기차게 본처를 찾아가 돈을 뜯어냈다는 것. 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자기 돈으로 입막음하며 버텨오셨다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알게 됐죠.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니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어머니가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을지 그 무게가 짐작됐거든요. 남편이 바람 피워 낳은 아이를 피부치처럼 키우면서 동시에 그 생모한테 돈까지 갖다 바치며 비밀을 지켜오셨다니. 35년 동안 혼자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감당해온 짐이 너무나 무거울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까지 떠들어댔어요. 시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은 어떻게 빼돌릴지, 재산을 정리한 뒤에는 어떻게 빠질지,
이건 단순한 치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던 두 사람이 한 모텔 앞에 멈춰 서더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신중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라진 골목에 서서 한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우라통이 터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런 생모의 정체도 모르고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까지 외면한 남편이 참 한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을 굳히고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미리 그 집으로 불러뒀죠.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먼저 와 있던 남편이 자기 생모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서서 아버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생모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러자 입을 삐죽이며 자기가 먼저 아는 척을 하더군요.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야? 내가 들어오고 한 번도 발길을 안 하더니 이제야 진짜 시어미가 누군지 알겠어?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내 그 안에 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좀 작긴 하지만 뚜렷한 남편 생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신이 나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계획에 대해 떠벌리는 소리였죠. 그 순간 거실엔 공기조차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 생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남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말고도 그 둘의 대화를 거의 초반부터 다 녹음했어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걸 알고 손이 먼저 움직인 거죠. 그런데 대화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할수록 남편 생모의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치더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말없이 핸드폰 화면을 넘겨 한참 어린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남편 생모의 사진을 시아버지 코앞에 들이밀었죠. 그제야 가공할 비밀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얼굴이 엉망으로 일그러지며 소리치셨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새파랗게 어린 자식은 누구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아니에요. 저건 내가 아니지. 당신 벌써 눈이 그렇게 흐려서 어쩌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오히려 아버님의 심기를 더 건드린 모양인지 이를 바득바득 갈며 말씀하셨죠. 네가 아니야? 저 옷을 보고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지난주에 백화점에 가서 사준 옷이잖아. 네가 마음에 든다고 그날 사서 바로 입고 나온 거 잊었어? 그거야말로 사진이 최근에 찍힌 거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죠. 시아버지의 얼굴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악물고 자신의 새로운 아내를 노려보시더군요.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들 잘 살라고 핏덩이를 보내놓고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저렇게 어린 남자랑 놀아나는 게 힘들게 산 거였냐? 하긴 유부남인 줄 뻔히 알면서 애까지 낳은 네 말을 믿은 내가 미쳤지. 저희 남편도 아무 말 못하고 벽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녹음 속에서 흘러나온 내용들이 충격 그 자체였겠죠.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용해서 병원에 계신 어머니한테 수십 년간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눈물까지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다는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야? 책임지지도 못할 애를 낳은 것도 모자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던 거냐고. 그래놓고 이제 애인이랑 같이 아버지 재산까지 노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하지만 질문을 받은 상대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분노에 가득 찬 시선을 느낀 순간 그 뻔뻔하던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치는 게 보였네요. 그날 밤 시댁에서는 무거운 침묵을 뚫는 처절한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일은 빠르게 정리됐어요. 시아버지는 바로 이혼 절차를 들어가셨죠. 남편의 생모는 끝까지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발악했지만 녹음 파일과 사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혼인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자초하며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여자는
왔을 때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져버렸죠. 맘 같아서는 사기로 고소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자기 아들을 낳아준 여자라 그런 꼴까진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시아버지와 남편은 요양병원에 찾아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내시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태우 나와서 평생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내가 또 이런 짓을. 정말 면목이 없다. 남편도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기를 낳지도 않았으면서 35년 넘게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분한테 자기가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물론 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오열하셨지만 남편이 내민 손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더군요. 어머니는 생모에게 눈이 멀어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아들을 그래도 용서하셨습니다. 헌데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던 일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아버님이 이혼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혈액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치료가 어렵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설명이 이어졌죠. 갑작스럽게 인생의 마지막 길에 들어선 아버님은 그동안 잘못 살아온 자신의 지난날을 참여하신다며 어머니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재산 분할을 다시 해주셨어요. 하지만 죄를 용서받기엔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재산 분할이 끝나고도 아버님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결국 홀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남편은 생모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아버지의 발병이 한꺼번에 겹치며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머니에게 향하는지 전에 없이 매일 병원에 찾아가 정성으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지만 전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랜 신뢰관계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남편의 모습에 저의 믿음도 깨져버린 겁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후회와 반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울면서 매달리는 남편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어요. 미안해.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야. 나도 당신의 상황이 안타까워. 하지만 나는 자기를 정성으로 키워준 부모를 외면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어. 그렇게 이혼한 후에도 저는 어머니를 찾아뵙는 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간을 내서 요양병원에 가면 어머니는 여전히 한 손을 힘겹게 들어 제 손등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활치료 덕분에 짧은 문장을 더듬거리며 말씀하실 수 있게 된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오래된 보석함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뚜껑을 여니 반지며 귀걸이며 값비싼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보석함을 저에게 내밀며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꼭 주고 싶었어. 하지만 전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말을 다 꺼내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저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헤어졌어도 며느린 너뿐이야. 그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과 헤어졌어도 며느린 저뿐이라는 말씀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들었죠.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힘겹지만 또렷하게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다음엔 나무 같은 남자 만나. 단단하고 좋은 남자. 꼭 행복해야 해. 저는 보석함과 어눌하지만 따뜻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고개 숙인 채 한참을 울었네요. 그 뒤로도 저는 종종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비록 둘 사이의 고부관계는 끝이 났지만 이제는 같은 여자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좋은 친구 관계가 되었으니까요. 부디 이 사연을 함께하신 여러분도 저희 어머니가 예전 못지않게 건강을 회복하고 저의 오랜 마음의 벗으로 남아주실 수 있도록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의 새싹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돋아나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